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배나TV를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가 어려운 제작비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채널 멤버십이라는 특별 회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출연진과 실시간으로 소통, 채팅, 광고 없이 영상 시청, 전화 데이트 신청 가능합니다. 채널 멤버십 월 정액료는 한국 기준 약 5,000원입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 방법은 동영상 밑에 표시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댓글 공지에 있는 멤버십 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실시간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가입과 참여,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배나무 이사회 78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 꽃제비 구호소 고아원 실태입니다. 꽃제비 생활, 구호소 생활을 했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김하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위령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하나님은 네. 9살 때부터 꽃제비를 했고 4년간 이제 꽃제비 구호소 생활을 했습니다. 네. 2004년에 탈북했고요. 17살 때죠. 2003년. 2003년 탈북. 네. 2005년에 네. 대한민국에 입국을 네. 했습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 2 출연자로 유명했죠. 네네. 좀 한 6년 지나서 이제는 좀 많이 잊혀지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탈탈탈도 초창기 9회 출연자입니다. 네. 뭐든지 다 초창기. 저한테는 대선배님이라서. 네. 그 사이에 이제 아이 둘 낳으셔가지고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애기 어머니세요? 네, 3명이. 네, 두 분이 동갑이세요. 네. 자, 이위령님은 고아원 생활 7년 했고요. 2010년에 탈북해서 2010년에 입국했습니다. 23살 때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는 저희 생방송도 찍으셨고. 맞습니다.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다문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잘 준비하고 있나요?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던 게 이전에는 무작정 방학에 짬 시간을 이용해서 그 땡처리 비행기표로 그 고아원을 다녀서 애들 그 밥 먹이고 좀 챙겨주고 돌아오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좀 구체화 시켜서 뭔가 애들 유튜브로 좀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애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유튜브로 소개를 하고 그 아이들하고 직접 그 후원자들을 매칭시켜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렇게 케어가 가능한 이런 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는 코피노 쪽으로 필리핀 세부에 지금 아이들한테 지금 나가기로 됐는데 모든 게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태인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대학원을 두 곳을 다니고 또 잠시간에 일과 방송 이거를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월 중순쯤이면 제가 나가게 돼서 지금 이 일을 조금 더 실행에 조금 더 옮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지시 이후에 꽃제비가 거의 사라졌다가 2019년 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꽃제비로 삼았는데요. 꽃제비란 누구인가부터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왜 꽃제비라고 불리는 겁니까? 어원에는 러시아어의 그 꽃제비의 유랑, 유목자 거기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중국어의 화츠, 꽃 화자를 쓰는 거지라는 말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논문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논문을 보게 되면 그 김혁 저 고아원 선배님이세요. 네, 꽃제비 출신 탈북 박사. 네, 탈북 박사시고 그 논문을 보게 되면 꽃제비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 러시아어에 그러면 꽃제비라는 말을 줄여갖고 북한식으로 꽃제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끼리 쟤는 꽃제비야. 저 꽃제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어원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오늘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친구들 그게 그냥 꽃제비구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몰랐는데 어떻게 시작이 한국에 됐는지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본인들끼리는 꽃제비야라는 말을 씁니까? 네. 저희끼리는 꽃제비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나야 이렇게 하거나 위려가 이렇게 부르고 그 삼자가 부를 때 저희를 가르쳐서 부를 때 쟤네는 꽃제비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꽃제비가 되는 겁니까? 꽃제비라는 게 결국은 이제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일 수 있고. 그게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가 있는데 불구하고 떠도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90년대 이후에 지금 꽃제비가 급증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에 학교의 선생님들도 다 안 나오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다 거리로 나오게 된 거죠. 왜냐면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요. 그게 꽃제비 생활을 한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부모가 없어서 생긴 게 가장 크죠. 왜냐하면 굶어 죽었거나 그 부모님이 굶어서 예, 그때 한창 돌아가시거나. 또 탈북자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라서 네. 그 부모님들이 다 탈북을 해서 생긴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저도 약간 그 후자 쪽이거든요. 네. 그 식량을 구하러 어디 떠나셨다가 못 오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었고요. 예. 행방불명된 케이스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꽃제비라는 그 개념 자체를 우리가 구분짓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하나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부모가 있는데 거리에 나온 아이, 부모가 아파서 또 거리에 나온 아이고 있고, 부모가 없이 거리에 나온 아이, 어떤 아이를 꽃제비라고 지어야 할지,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뭐 가난하면 꽃제비라고 해야 될지,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게 묘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꽃제비를 경험을 했을 때 경험으로는 그냥 방랑자, 집에서 나온 아이는 꽃제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작진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 화폐개혁 이후에 가족 해체가 급증하면서 꽃제비가 그전에 비해 확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량 사정으로 전 재산을 헐값에 팔아서 쌀을 사 먹은 뒤에 이제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면 꽃제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배급이 딱 중단되면서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물건을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좋은 물건이든 나쁜 물건이든 옷가지든 무슨 뭐 이런 가구든 이런 걸 팔기 시작했고, 그게 떨어지면서 아예 그 밖으로 내몰리게 된 거죠. 뭐 주워 먹으려고. 근데 사실 제가 그 99년도, 98년도 그때 꽃제비를 시작을 했었는데, 청진역에 가봐도 하루가 다르게 그 꽃제비들이 수가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꽃제비가 늘어나면서 제가 딱 느꼈던 건 한 가지인데, 이게 북한에 그때 당시에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고난의 행군에 살아남는 사람은 그 승냥이하고 여우만 살아남는다. 맞아요. 나머지 착한 동물들은 다 죽는다. 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악하거나 승냥이처럼 아주 악하거나 아니면 여우처럼 아주 교활해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성격을 보유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냥 국가에서 배급을 주고 기다리고 이렇게 착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는다. 근데 이게 어른들한테 했었던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이들한테도 적용됐던 것 같아요. 예. 96년이면은 위력 씨가 9살 때인데, 네. 김하나 님도 이때부터 꽃제비 하셨다고 저는 그랬죠? 98년부터. 그러니까 이위력 씨가 96년이면 이제 9살 때, 요때가 이제 꽃제비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확 늘어날 때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9년에는 두 번째로 또 확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김하나 님도 90년대 후반에 꽃제비 생활을 한 거죠? 7년도 후반, 8년도 그때부터 제가 꽃제비를 시작했죠. 네. 꽃제비 연령대로 보면은 이제 꽃제비 뭐 16세부터 30세까지는 청제비, 40세 이후는 노제비, 이렇게 구분을 하던데, 김하나 씨가 있을 때도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했나요? 연령대는 다양했죠. 왜냐면 도구어서라는 데 가면 어쨌든 연령대별로 다 있으니까요. 근데 뭐 저희 때 그 노제비, 뭐 청제비, 꽃제비, 말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라는 용어가 그 일부 특정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그거를 아울러 가지고 꽃제비 그냥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책자에 나온 구체화시킨 자료고, 저희 그 경험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가 이런 단어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이런 단어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목적을 위해서 구분을 한 거군요. 그런데 꽃제비라고 하면은 보통은 아동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20세, 30세, 40대 이후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제일 취약계층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고 그 연령대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상당히 그 다양한데 그래도 그 조금 살아남기 좀 쉬운 거는 연령대가 좀 높은 20대에서 30대, 40대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뭐래도 좀 노동이라도 할 수 있고 뭐 훔쳐먹을 수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아직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 젊은 층의 그런 꽃제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중국으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팔려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래도 어린이보다는 조금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활동력이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냥 무작정 거리에서 그냥 그 남이 먹던 국수 그릇의 그런 깡치 아주 퍼진 국소리를 흙탕물에서 이렇게 건져 먹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이 미성년자가 가장 많았고요. 사실 성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게 거리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뭐 어디 일하러 간다던가 뭔가 그런 낮에는 그런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낮에 우리 눈에 보였던 꽃제비는 다 어린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 꽃제비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하나님께서 요즘 북한의 꽃제비 관련하여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의식주, 위생, 교육 이렇게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네. 네, 먼저 입는 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시죠. 입는 거는 사실 거의 1년에 한 벌로 그냥 1년 내내 버텼던 것 같고요. 대부분이 동복, 하복, 구별 그런 없이. 게 없는 게 그러려면 그런 옷들을 갖추려면 사 입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꽃제비가 뭐 집에 없어서 나온 게 꽃집인데 돈이 없잖아요. 주워 먹고 훔쳐 먹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옷이 일단 없고요. 아예 아니면 뭐 쓰레기 더미나 이런 데서 어쩌다 괜찮은 옷이 발견이 되면 뭐 갈아입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북한의 원래 자체 생활 수준이 그렇게 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버려지는 옷들도 없어요. 그래서 옷 같은 거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저도 그 동상을 걸렸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양말 신발이 예, 그래서 그게 신발이 너무 얇은 여름 신발을 신고 제가 12월까지 버텼기 때문에 그게 동상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었고 심지어 저는 제 주변 친구들도 무릎까지 절단한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 저 동상 때문에? 네, 동상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먹는 거는 사실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꽃제비들도 혼자서 단독 생활하는 친구가 있고요.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쓰리하는 친구가 있고 빌어먹는 친구가 있고 주워먹는 친구가 있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대부분을 경험을 해봤는데 가장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노래 불러주고 남는 음식을 좀 얻어먹는 게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무리지어서 다니는 친구들은 주로 쓰리하거나 그 음식 파는 거 한 명이 업고 가면 그거 다 주워가는 덮치기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미력 씨는 의복, 옷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꽃제비들 같은 경우에는 맞는 옷을 입으면 딱 맞는 옷을 입고 신발과 양말 이런 거 모든 걸 일반 사람 기준에 있어서 그 사람은 꽃제비가 아니에요. 꽃제비들이 제일 큰 특성이 딱 봤을 때 자기보다 큰 사이즈를 입거나 작은 사이즈를 입거나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위에 요만한 1m 30짜리 아이가 어른 성인복을 입어서 그 옷이 옷 소매가 그 무릎까지 오거나 그리고 또 바지를 또 어른 바지를 접고 접었는데 위는 막 팔 여기까지 오거나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그냥 닥치는 대로 보는 대로 훔치던 줬던 뺐던 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살을 조금이라도 감싸줄 수 있는 게 있다란 자체에 그때 당시는 감사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지 거기에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자루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옷 같은 경우에는 얻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자루 같은 경우에는 우린 북한에서 그 마대라고 했었는데 그 마대를 위에 모가지 위를 이렇게 따요.
그러니까 그 쓸만한 거는 그렇게 안 쓰고요. 그러니까 아주 버리는 거를 왜냐면 쓸만한 건 팔거나 아니면 또 그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 그 하얀 마대를 위를 따고 옆을 이렇게 따가지고 쭉 들어가게 되면 팔하고 이렇게 해갖고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옷이 되는 가려준다. 그 옷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그걸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애들도 있고요. 예,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 씨도 마대 옷 입어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거는 입진 않았었고요. 예. 속옷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속옷은 갈아입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씻는 것도 사실 거의 못 씻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 개울가나 이런 데 가서 세수하고, 근데 사실 그 비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뭘 씻는 개념 자체를 그때는 아예 안 하고 그냥 세수만 간신히 하고 항상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자분이니까 세수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못 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여자분이시거든요. 저는 안 씻었어요. 왜냐면 이게 1년 동안이든 뭐이든 씻을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더 급한 게 있으면 그 다른 거는 신경이 안 써요. 그쵸. 그러니까 네. 내 배가 지금 배고프고 근데 그게 너무 급하니까 씻는 거에 따위는 신경을 안 썼다고. 아니 뭐 오늘도 이렇고 내일도 이런데 뭘 그거 뭐 씻냐. 그리고 우리끼리 꽃집에 돼지가 위생을 지켜서 살아? 이런 소리가 돼지를 뭐 씻겨서서 그 돼지가 잘하느냐 이런 소리도 하면서 그냥 안 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수, 목욕, 이발은 사치다. 그 사치죠. 엄청난 사치죠. 그냥 거의 그냥 안 씻고 산다고 보면 근데 돼요. 거기에도 여자 꽃제비 그들은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여기라도 고양이 세수라고 하는데 요 코하고 요 목까지 가기에는 좀 춥고 이러면 여기라도 이렇게 씻는 친구들이 물도 눈코입 있는 곳만 씻었던 것 같아요. 물도 남녀 차이가 있네요. 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적셔요. 네. 여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얼굴만 눈만 보이게. 그러면은 이게 못 씻고 못 갈아입으면은 이나 벼룩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너무 그거는 사실 꽃집이가 아니어도요. 되게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북한에는. 네, 그래서 막 예전에 그 미공급 되기 전에 저 아주 어렸을 때는 막 그 나라에서 막 그거를 약품을 막 배급을 줄 정도였거든요. 그런 집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꽃집이는 오죽하겠어요. 그냥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그 대합실이라고 있는데요. 그 역전 대합실에 가게 되면 아주 건장하고 깨끗한 사람도 그냥 이가 그냥 그 한 특수 부대가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끼리는 딱 보여요. 여기로 어깨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너무 흔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이들도 살고자 우리한테 먹다가 우리가 기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 때를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가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 이를 퇴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근데 그 옷을 이렇게 빨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막 막 이상한 거기 썩에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리게 되면 옷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 뒤집어 입어요 한번.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입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안에 옷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지 이거 바느질한 바느질 자국. 바느질한 거기 다 촘촘히 다 있거든요. 이런 오바룩한 거 이런데 이런데 다 붙어 있어요. 이런데 쫙 붙어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를 그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뒤집어 입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또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제거하냐면요. 이렇게 불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닥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쫙 벗어가지고 그 불에다 이렇게 쫙 이렇게 돼. 그럼 이들이 뜨뜨뜨뜨 떨어져요. 뜨거워가지고. 뭐 소독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소독 겸 그냥 태우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태우는 그래서 거죠. 하나 씨가 여기 있다게 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 이게 모닥불이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끝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털면서 얘네가 떨어지면 바짝바짝 이렇게 태워요. 소리 나요. 와, 그리고 어떤 어린 친구들은요 조금 그런데 먹어요 그거. 저는 많이 봤어요. 먹는 친구. 이를 먹어요. 우리 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기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그 피가 있잖아요. 피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딱딱 씹어서 자기 걸 잡아가 먹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배고프니까 뭐라도 그냥 보이는 거는 먹는 사람이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의식주가 사실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별짓을 다 하게 돼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는 말이 정말 이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는 살아야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요.
먹어야 되는데 사실 훔쳐 먹던 뭐 주워 먹던 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걸어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인데 너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갖다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거라도 잡아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꽃제비 할 때 뱀고기 먹었어요? 뱀을 먹어봤어요? 쥐를 먹어봤어요? 이런 소리 하는데 보양식이죠. 그런 말 하는데 그건 보양식. 그 사람이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 그 환경에 갖다 놓게 되면요, 뱀하고 먹어요. 쥐는 특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쥐라든가 뱀이라 그 꼬리까지 다 먹어요. 그리고 그 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지 못해요. 북한 쥐는, 한국 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게 되면 한국 쥐들은 사람 보고 이렇게 하고 웃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사람을 무시를 안 하는 것 같아, 별로. 예. 내가 저 경기도 어디 그런 창고에 가서 뭐 이렇게 거기 가서 쥐를 봤거든요. 쥐가 이렇게 나를 보고서 그냥 비웃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아. 거기에 익숙한 거죠. 한국은 뭐 새도 그렇고 네. 길고양이도 그렇고 사람 안 피하죠. 뭐 차 지나가는데 막 앞에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가야 되는. 근데 북한은 일단은 모든 동물이 사람보다 몇십 배로 빨라요. 자기가 잡아먹힌다는 거. 그래서 일단 사람만 보게 되면 개들은 무조건 짖거나 도망쳐요. 그러면 무조건 짱돌 같은 거 하나씩 들어갖고 던져요. 혹시나 맞겠나 싶어갖고. 그리고 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엄청 빠르거든. 근데 그러면 어떻게 꽃제비들이 그 쥐나 뱀을 먹냐면, 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쥐약을 많이 쳐요. 네. 쥐를. 그러면 그 쥐약 먹고 죽은 쥐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쥐약 먹은 쥐를 개가 먹게 되면 죽어요. 그 쥐약을 내장에 있고. 근데 그거 사람이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장을 털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장에 그 독이 살에까지도 들어갈 확률이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내장을 털어내고 씻어가지고 불에다 구워서 먹는 거죠. 뼈까지 그냥 대가리, 꼬리면 꼬리, 발까지 다 먹는 거예요. 전 그래도 밭에 가을지 밭에서 사는 쥐들만 먹었어서. 그러면 신선한 걸 좀 좀 신선한 걸 많이 드셨네요. 거긴 쥐굴 파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저는 가을 되면 저는 약간 생계형 꽃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그러니까 또돌이 생활에서 뭐 빌어먹거나 하는 시기가 있었고, 또 가을 되면 저는 밭으로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밭으로 가서 일명 쥐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쥐굴 파러 다니거든요. 쥐들이 가을이 되면 밭 근처에 자기 집을 막 굴을 파서 먹을 거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쥐가 저장해 놓은 거를 사람이 찾아서 뺏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하면 모래랑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거를 나중에 다 걸러내고 식량만 걸러내거든요. 그러면서 쥐도 같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을지 밭에서 사는 쥐는 깨끗하고 그나마 도시 쥐들보다는 낫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똥쥐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일반 깨끗한 이제 말할 때 그런 쥐가 있는데, 똥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속관이라든가 이런 화장실 이런 데 가서 똥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잡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애들이고,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가을 쥐들은 콩밭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데 그거 파게 되면요 상당히 놀라워요. 쥐가 정말 커요. 쥐도 크고요. 쥐가 이렇게까지 생활할 수 있나, 그러니까 1창고 있고 많아요. 2창고 있고 3창고가 있고 화장실 있고 자기 잠자리가 있고 그게 있어요. 굴들이 엄청 많고, 나눠져 있고. 그래서 보면 그 안에 정말 많아요. 뭐 쌀이며 옥수수며 정말 많이 저장하거든요. 쥐굴을 파는 날은 횡재하는 날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쥐굴을 파도 일단은 그 밭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파는 게 엄청 많아요. 그걸 이미 선배들이 다 다녀간 거예요. 거기서 내가 또 안 판 거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참 확률이 쉽지 않죠. 지금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걸 보니까 두 분 다 이제 쥐굴 파기를 많이 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 사람 치고 쥐굴 파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니 있어요. 평양이라던가 뭐 그쪽 청진이라던가. 좀 청진 사람들도 다 알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산다는 사람들은 쥐굴. 왜냐면 제가 산 사람들은 이만갑에 나가서 항상 그 갈등을 겪었던 게 뭐냐면요. 처음에 이만갑에 나갔을 때
이 사람들 거짓말 엄청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3년 반을 출연하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반경을 44km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여행증명서를 떼야 되고 여행증명서가 없을 때는 그게 불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갑에 딱 모였는데 이 사람은 평양에 서고 이 사람은 청진에 서고 나는 농촌에 서고 이 사람은 농촌 소리만 계속하고 평양 소리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북한에서 어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근데 서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슬픈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 또 북한에서 온 친구들 중에도 실제로 두부밥, 인조구이밥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죠. 시장 자체를 안 갔던 거예요. 그 사람 워낙 잘 그러고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요. 너무 좋았으니까 굳이 거기 시장을 안 가도 될 정도였으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부르주아들이 좀 북한에 있을 때도 우리 그런 사람들 보고 부르주아 자본주의 뭐 자본가 막 이런 거 장난치면서 장난으로 왜 왔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하죠. 굳이 탈북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왔냐. 지금 장마당 얘기가 나왔는데 장마당에 아무래도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제비들이 장마당을 근거로 해서 살죠. 그렇지 먹을 않아요? 게 많긴 하죠.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꽃제비들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 다 내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거의 특수부대 출신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 장사꾼들은. 그 장마당에 꽃제비가 많긴 해요. 실제 많긴 하는데 그 장마당에 주로 있는 꽃제비들은요. 쓰리하는 친구가 대부분이에요. 쓰리 때문에 온 꽃제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라 빵을 팔잖아요. 그릇에라. 그러게 되면 이 사람들이 꽃제비들이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다 구물을 쳐요. 구물을 치고 앞을 딱 해갖고 그 구물 주머니를 해갖고 우자에다 딱 묶어놓고 이러고 있다 앞에서만 딱 한 개씩만 돈만 받고 이렇게 넘겨져요. 근데 제가 이전에 그 배나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가서 누나하고 같이 그 돈 서랍에서 주워가지고 가서 그렇게 구물에서 먹었거든요. 우리는 몰랐었거든. 그래 구물을 하나 이렇게 두 개 해서 딱 받았는데 입에 넣었는데 그거 빡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때 꽃제비의 적용률이 안 된 상태여서 우리 누나가 나를 엄청 욕하거든. 야 임보라 그거 뺏기면 어찌니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러면서 그럼 누나가 바꿔서 이거 지금 누나 거 나눠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나를 막 욕하면서 그 빵을 받아서 또 꺼내자고 하는데 자르려고 하는데 그걸 또 훔쳐가는 거예요. 누나하고 내가 울면서 그 시장까지 한 40분 걸어갔었는데 40분을 빈손에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다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화나는 게 뭐냐면 그 꽃제비 특성상 딱 이렇게 훔치게 되면 죽기 살기로 도망쳐요. 왜냐면 쫓아오니까. 그리고 먹으면서 뛰거나. 근데 우리는 너무 작은 아이들이니까 딱 훔치더니 이렇게 쑥 걸어가면 희죽희죽 웃으면서 먹는 거예요. 그거로. 그러니까 못 쫓아올 거다. 거죠. 쫓아와도 우리를 때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누나하고 나는 쫓아도 못 가고 이러고 바라봤다가 다시 둘이 손잡고 집에 갔다. 왜냐면 성인들이 먹는 것도 그런 식으로 훔쳐가는데 심지어 어린 아이가 들고 있는 거는 너무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사실 그 시장에 있는 꽃제비들도 그렇게 덮친다고 하거든요. 이제 덮쳐서 먹는 친구들이 있고요. 뚜빠이 뭐. 그래서 그리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 시장에서 음식을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놓고 파는데요. 그 사람들도요. 그 시장에 주로 상주하는 꽃제비 무리들과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한 명이 가다가 그걸 엎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완전히 엎어버려요. 그러면 뒤에 한 7, 8명이 가면서 그걸 다 주워요. 다 주워가요. 그러니까 한 명은 엎기만 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조직화가 조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음식 말고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시장 매대라고 하는데 그 자파도 팔고 과일도 다 있어요. 과일 팔고 뭐 옥수수 팔고 막 이렇게 파는데 꽃제비들 중에 저도 그거 했었는데 주머니 보면 손 넣으면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그러니까 옷 주머니에 작업하는 그 한쪽 손만 뚫려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구경을 하는 척하면서 이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옷 밑으로 해서 사과나 이런 걸 하나씩 훔쳐요. 그럼 그거를 또 다른 시장인한테 가서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빵이나 이런 걸 바꿔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 장마당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손을 눈속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 같은 거를 이 주머니에다 넣어요. 넣고 그리고 손을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겨울옷 같은 거는 좀 딱딱하니까 그리고 또 씻지 않아 하다가 깎아다 하거든요. 그럼 손을 지금 주머니에다 넣은 거지만 내 손은 지금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손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깃을 쓱 덮어가지고 그 하나씩 이렇게 훔쳐 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생긴 게 뭐냐면 시장 사람들도 이렇게 단합을 해요. 단합을 하고 그 꽃제비들도 영역이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진 수남장마당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아이들이 지금 움직이는데 다른 꽃제비 조직이 들어오게 되면 또 패싸움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의 전략이 뭐냐면 꽃제비들하고 상부상조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가끔 이거 전 먹을 거 주면서 너 여기서부터 우리 내 거는 좀 훔치지 마. 건들지 않게 해달라. 평화 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대신 다른 꽃제비는 못 오게 막아달라. 그렇죠. 막아달라.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다른 꽃제비는 다른 패니까 얘네가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막지 말고 뭐 다른 데는 훔쳐도 자고 그러면 얘네는 이걸 봐주고 다른 데 거 훔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먹을 거 좀 주고. 그래서 그 꽃제비들이랑 그런 상부상조 그런 게 아예 없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힘들어요. 음식 장사 특히. 결국 그렇게 이제 연관이 있어야만 그렇죠. 연관할 수 있죠. 너무 그래서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이동형 꽃제비가 있고 고정형 꽃제비가 있는데 계속 그 청진에 뭐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기차에서만 수수 사는 꽃제비가 있고 그 뭐 청진이면 청진에서 평생을 거기서만 꽃제비 하는 게 있어요. 정착형 꽃제비. 정착 그러니까 이 고정형 완전. 그렇게 되면 제가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상인이잖아요. 매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훔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의 서로 아니까요. 너무 그렇죠. 잘 알죠. 그러면 이름 따라 야 명길아 또 왔니? 야 저쪽 가서 이게 뭐 따가운 물 무슨 뭐 한 그릇 좀 퍼라 하게 되면 심부름 하게 되면 그래 먹어 이렇게 주고 거의 저 가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허드렛 일 해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지금 열차 꽃제비 얘기가 나왔는데 열차 꽃제비는 그럼 승객이 버린 음식이나 그러니까 열차에서 훔치거나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이동형 그렇게 열차에서 사는 꽃제비들도 이게 부류가 좀 많은 게요. 엄청 많아요. 이거 면도칼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쓰리꾼. 소매치기. 네, 소매치기. 그래서 벨딱이라고. 네, 배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허리에다가 지갑을 차고 다니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찢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장사꾼들 배낭을 찢어요. 그래서 밑을 따고 받는 거예요. 워낙 사람 많으니까 그건 몰라요. 그거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그 객찰구에서 많이 해요. 객찰구에서 이렇게 표검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니까 거기에 같이 껴갖고 그 면도칼로 여기를 따는 거예요. 밑을 따갖고 받거나. 밑에서 받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기차에 오르게 되면 또 배낭에 배낭끈을 막 엮어놔요. 한 번개를 이렇게 훔쳐 못 가게. 그럼 그런 걸 따는 거예요. 따갖고 이렇게 또 들고 튀거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 그 짐칸이 있는데 여기에 전문 털면서 다니는 애가 있고 의자 밑으로 전문 털며 다니는 애가 있고 그리고 아까 하나 씨가 말씀하신 그 정착을 기차가 오래 연착이 됐을 때는 밖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형 꽃제비들이 또 있고 상당히 많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야, 이게 열차 꽃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치기 하고 도망가다가 뭐 떨어진다든가 해서 부상도 위험하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천천히 출발했을 때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서 타거나 아니면 내릴 때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서기 전에 내리거나. 저는 꽃제비를 하면서 그 석탄 차도 탔었거든요. 저는 주로 해령이랑 청진에서 꽃제비를 쳤고요. 그 해령에는 그 세천탄강이라고 있어요. 거기 세천탄강 있는데 해령역에서 그 화물차가 석탄시루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거기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한 3번 탔었는데 그럼 그 화물차 그 기차에 타서 나중에 그 석탄 거기까지 탄강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석탄을 다 실으면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갈 때 탈 때 자루를 몇 개 들고 타요. 거기 나올 때 석탄을 담아요. 미친 듯이 담아서 그 해령역 근처에 와서 떨어뜨려 놔요.
그러고 나서 예, 해령역 지나갈 때 이게 천천히 지나가거든요. 속도를 좀 줄이니까요. 줄이거든요. 그때 내려야 돼요. 네. 그때 내려서 그거를 끌고 시장까지 가서 그 또 거래하는 있어요. 또 그러니까 물건 떨어뜨린 데를 가서 자기 떨어뜨린 거 찾아다가 그걸 갖다가 그걸 또 팔아서 또 돈으로 쓰고. 근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게 일단은 그 기차 빵통에 이런 꽃제비들이 많으니까 보이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무기 실탄을 장착한 총을 쥐고 그 달리는 기차에서 얘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눈을 피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기차에서 떼내리는 방법과 타는 방법이 다 있어요. 같이 달리면서 타거나 내릴 때도 제자리 막 다리를 막 이러면서 같이 달리면서 떼내리거나 아니면 뒹굴거든요. 굴러갖고 죽거든요. 뭐 다리가 불어. 그리고 기차가 신기한 게 쫙 달리게 되면 빨아들여요, 사람을 밑으로. 그렇죠. 맞아요. 빨아들여요. 바람이나 이런 게 다 빨려 들어가고. 네, 빨려. 그래서 사람이 슉 들어가게 되면 그냥 다리나 뇌가 절단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게 위험하고 그런 꽃제비들은 정말 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제 위로 기차가 지나갔었어요. 괜찮았어요? 이게 그 철로가 여기랑 북한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높아요, 여기보다는. 그리고 저는 몸집이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누우면 사실 일어나면 안 되죠. 큰일 나는데 지나가요. 그 사이에. 네. 어휴. 지금 꽃제비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이제 꽃제비 관련해서 인권 침해 사례로 나왔던 게 꽃제비를 살해 후 소고기나 개고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90년대도 그렇고 2010년 10월에 이거는요 꽃제비 얘기라기보다는요 그 미공급 때 이런 소문이 그냥 무수했어요. 사람고기 판다, 뭐 사람고기 기름은 삼각형으로 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음식들 팔잖아요. 국밥집들 막 이렇게 고기 삶아서 팔고 하는 데는 막 사람고기를 쓴다, 뭐. 막 왜 또 사람을 판다 뭐 이런 얘기도 무수히 들었던 다 사실 소문이었고요.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 너무 자체가 많았죠. 그 소문은 진짜 상당히 그 북한 전역에 다 퍼져 있었었고 그런 소문 자체가 있다는 게 그게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고 그런 사례가 제가 볼 때는요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사실 있긴 있어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평성 쪽에서 그랬다고 했고 또 평성 쪽은 또 저쪽에서 그랬다고 서로 뭐 어디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멀리 버티는 거예요. 저쪽에 멀리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소문을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누구나 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큼 너무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 가서 막 국물 음식 먹을 때 고기 들어간 거 그 뜨는 기름을 유심히 막 사람들이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 사람 고기는 삼각형으로 기름이 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워 먹을 때 누나하고 나가서 뭐 이렇게 주워 먹고 할 때 뭐 사람 고기 이런 소리를 소문을 들었고 형들한테 꽃제비 형들한테 들었는데 이게 국물을 딱 보게 되면 그 기름보다도 빨리 먹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갔고 이게 재료가 이게 무슨 고기든 상관없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그런 생각 한번 잠깐 했다 그냥 스쳐가는 정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며칠 뭐 굶게 되면 뭐 먹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짐승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인간의 기본 본성을 보면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배가 표류돼 갖고 선원들이 배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고래잡이 나갔다가 앉아 있다가 서로 게임을 해 갖고 한 사람 죽여 갖고 그 고기를 먹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잡혀서 했는데 이게 국제법에 올랐을 때 윤리적으로 이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라는 근데 그만큼 극한의 상황에 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도 먹는 게 인간인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전 일주일까지 굶어봤거든요. 근데 일주일 굶으면 그냥 뭐든 먹게 돼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곰팡이 난 음식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썩은 음식 이런 거. 썩은 음식 그런 없어서 못 먹는 것 같아요. 다 먹어요. 근데 탈도 안 나요 심지어.
그렇게 먹는데. 벽불이라든가 그리고 옥수수 그러면 그 깡대 있잖아요. 그 옥수수 대를 보게 되면 그 껍질을 박혀갖고서 이렇게 씹다가 단물이 나와. 근데 어떤 옥수수는 그 대를 보게 되면 찌린내가 나는 옥수수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옥수수 대가 이렇게 있다면 옥수수 대 옆으로 가지들 다 치고 여기 껍데기를 쫙쫙쫙쫙 이렇게 손으로 뺏겨 이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뺏기게 되면 그 대를 먹는데 안에 약간 그 스폰지 같이 그걸 씹어서 그걸 씹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고르게 되면 찌린내 나는 거였는데 그래도 그걸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 섭취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 곡식이 안 날 때는 그 깐무이라고 많이 먹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형인 거예요. 그 옥수수 기형 곡식인 거죠. 까맣게 된 거. 네, 그 옥수수 올라와야 되는 부분에 꽃이 펴야 되는 부분에 그 부분에 그 기형이 생겨가지고 검게 이렇게 뭐 약간 덩어리가 생기는 되게 부드러운 약간 가루같이 막 나는 애가 생겨요. 근데 그 그걸 수수에서도 많이 나죠. 그걸 먹는 거죠. 그 깐묵이라고 그걸 듣는데 또 그 사람들은 그걸 단속하겠다고 거기 주변에 또 울타리를 다 치고 단속하고 아무튼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조차 이제 그렇죠. 훔쳐가는 걸 막겠다. 그러니까 그걸 훔쳐가는 게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단 밭을 어지러 놓으니까 다 망가뜨리니까 그걸 차단시키는 거죠. 또. 꽃제비들의 그 주거 상태, 사는 건 어떻습니까? 잠은 어떻게 자나요? 어디서? 잠은 사실 주로 대합실에서 가장 많이 자고요. 네. 대합실 혹은 쓰레기 더미에 그 근처에서 이렇게 석탄 다 떼고 남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온기가 있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그 나온 그 석탄재 거기서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화상 입는 친구들도 많고 한데 그런 데서 자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역전 대합실에서 가장 많이 자는 거예요. 네, 역전 대합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일단 온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많이 자고 이제 말씀하신 이런 거는 뭐 해령이라든가 이런 그 재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데 가게 되면 거기서 자고 하는데 이게 춥다 보니까 또 피곤하다 보니까 콕 자게 되면 그 재가 이렇게 쑥 타들어와 갖고서 그 화상을 많이 입는 친구들도 많고 많아요. 그리고 또 그 고난의 미공급 때 제일 많이 또 국가에서 건설했던 게 경비실이었어요. 그만큼 불안정하니까 마을마다 무슨 외부의 무슨 간첩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비실을 지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경비실의 목적이 내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게 그러니까 외부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걸 감시하는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궁핍하다 보니까 경비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경비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경비실에 꽃제비들이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거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꽃제비가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아원에서 탈출해가지고 꽃제비 하다가 잡혔어요. 그 꽃제비하고 꽃제비한테 잡힌 거죠. 근데 우리 구역에 들어왔어. 그래서 겁나게 그러니까 엄청 맞고 잡혀가는데 어디 끌고 가냐면 경비실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그 소구역인 거, 그러니까 아지트인 거예요. 자기들의 아지트인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그게 오후 한 저녁 7시쯤인가 됐었는데 북한은 뭐 자연 그대로 살잖아요. 어두우면 자고 밝으면 일하고. 가로등이 없어요. 7시니까 새까맸거든요. 근데 거기 경비실에 딱 끌려 들어가니까 깡솔불을 켜고 있었어요. 깡솔이 뭔지 아시죠? 솔방울. 아니요, 그 소나무 옹진에서 나오는 소나무 옹진. 그 진이 나오는 부분 손진. 그거 불 붙이면 오래 타요. 맞아요. 그 쪼개가지고 실제로 집들마다 그거를 다 따로 빼가지고 사용을 해요. 옛날에는 횃불로도 많이 썼다고 하죠. 그거 다 쓰거든요. 원래는 등잔을 써야 되는데 등잔 쓸 기름이 없으니까 그 깡솔을 쓰는 거죠. 그러면 집안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경비실에 딱 들어가는데 일단 잡혀서 들어가게 된 두려운데 엄청 많이 맞겠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딱 들어가니까 꽃제비들도 생활을 영위하는 게 너무 웃긴 게 꽃제비 두령 같이 보이는 사람이 가운데 딱 앉아있고 이렇게 윗동 벚꽃을 깡솔불이 있으니까 약간 조폭 딱 이렇게 있고 해야 되나?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그 양 옆에 그 여자분들이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여자 꽃제비들이 하나씨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안 할게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 생존 방식은 또 이 두령 옆에 붙어서 먹는 거예요. 여자 2명이서 그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옛날에 그 왕이 이렇게 탁 있으면 여자 2명이 이렇게 거지왕 이런 걸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 배고프고 그 긴장한 상태에서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네. 더 맞았잖아요. 웃었다고. 웃었다고. 그거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 여자 꽃제비 2명이 눈밖에 안 보여. 하얀 눈동자밖에 안 보여. 새까매까 밤새 그 깡소알불을 켜고 있었으니까 새까매하고 그리고 그 두령도 야 어떻게 그래 못생긴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은 좋더라고. 좀 살은 쪄 있더라고. 예. 그런 사람이 딱 있었는데 영역에서 나가라고 다음날에 그래서 다시 거기 쫓겨났던 게 이게 있어요. 꽃제비가 대부분이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반은 여자애들이 또 많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또 남자애들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뭔가 힘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도망치는 것도 빠르게 네, 못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그 자는 게 다 밖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그 아무 데서나 자고 사람 많은 데서 자고 대합실에서 자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꽃제비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런 성범죄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존 방식 중에 이제 매춘 꽃제비도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 꽃 파는 처녀라고 이름이 있어요. 꽃사시요. 네. 꽃사시. 그래서 몸팔 때 역의 대부분이 있고요.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얘기를 해요. 그 여자분들은. 그리고 그 여자분들을 제 3자들이 부르는 거는 꽃 파는 처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꽃 파는 처녀는 북한의 혁명 가극인데 그걸 빗대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판다는 얘기를 그냥 꽃을 판다라고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공통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암호 같은 말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내 몸을 사겠습니까? 라는 말을 못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 사시겠어요? 하게 되면 그걸 이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죠. 그게 일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게 남자들 쪽에서는 소문이 났던 게 뭐냐면 그 꽃 사시오 여자가 한테 따라가게 되면 거기 남자들이 엄청 많이 대기합니다. 다 뺏긴다라는 얘기가 라는 있었죠.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그 위생적으로도 일단은 그쵸, 안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북한에서 뭐 어릴 때부터 성교육이란 이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최악의 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위생 문제로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저도 그냥 그러니까 소문인 거죠. 어떤 군인, 그러니까 제대하고 집에 가는 길에 역에서 연착이 많이 되니까 역에 많이 기다려요. 그렇게 꽃파던 처녀 여자를 따라갔는데 밤에 가로등도 없고 불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하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봤더니 이불 밑으로 발이 보이는데 까만색 발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 발이 이런가라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가 하도 안 씻어서 발이며 손이 다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막 몸서리 치면서 나왔다라는 그런 일화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 반대로 듣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 군인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름이 짜글짜글한 할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이러면서 그래갖고 너무 일어나서 도망쳐 나왔다 그런 일을 들었었는데 이게 밤에 안 보여요. 이게 사람 앞에 있어도 얼굴도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일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북한에 있을 때는 이게 그냥 장난처럼 웃고 하는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죠. 아까 그 꽃제비 왕초 얘기를 했는데 꽃제비를 머슴처럼 사고 파는 노예형 인력 시장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사실 꽃제비뿐 아니라 돌격대도 있고 그건 다 있어요. 어디 조직 단체에서는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인이 저 하나 씨라는 분이 이게 지금 상인인데 이분이 소토지 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소장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 왕초 씨니까 몇 명 그래갖고 일할 사람 좀 그러면 나는 내 수하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 기본이고요. 그건 뭐 아주 애들 입장에서는 좋아해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왜냐하면 거기가 그냥 밥을 먹이거든요. 밥을 일을 시키니까 점심밥은 도시락을 사가서 먹이거든. 그 밥을 먹으려고 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거는 너무 기본이라서 이거를 거기 있을 때 이게 문제인가?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오히려 좋아하죠. 왜냐하게 되면 주워 먹고 그날은 꽃제비라는 게 이게 하루 세 끼 먹는다고 보장을 주거든 못하거든요.
이틀을 굶을 때도 있고 이틀 3일, 굶었다가 4일 굶는 거는 뭐 사실 기본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랬다가 또 한 끼에 한 번에 또 한 3일분은 막 배 터지게 먹을 때도 있고 이런 게 꽃집인데 거기에 가게 되면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좋았었다 이렇게. 네, 그런 뭐 범죄란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니까 아이들은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저는 뭐 요만할 때부터 그 소토지 밭에 가서 그 호미가 없어가지고 돌 있잖아요. 날카로운 거 원시 시대도 아니고 그걸 막 이렇게 긁으면서 두 손으로 요만한 고사리 손으로. 이게 농기구나 이런 것들도 워낙 없으니까 막 한두 개 있고 막 이걸 돌려가면서 막 쓰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한국은 아동노동 소토지 밭 같은 거는 그러면 전혀 거기는 뭐 밭갈이 기계를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요. 왜냐하게 되면 소가 없으니까 그걸 만들게 되면 사람이 거기 이렇게 들어가 갖고 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그거를 이렇게 근데 깊이 받게 되면 못 끌어요. 그래서 거기에 꽃제비 애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물인 거예요. 소인 거예요. 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왜냐면 난 거기서 일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다음에 또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 네. 밖에 나가서 또 먹으니까. 그렇죠. 네, 또 그 사람이 나를 보니까 그 하나가 일을 잘하더라. 그 하나 좀 불러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집 잡히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밥 한 끼 먹는 것 밥을 어쨌든 먹을 수 있다는 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돈을 받는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휘령님은 꽃제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2000년대 저희는 그 과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그랬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요. 북한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게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최근에 나온 친구들 이만갑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사람들이 저는 항상 꽃제비 고아원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 들은 데에 오가게 되면 90년대 제가 있을 때 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고난의 행군 때 꽃제비가 상당히 활발했고 그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 정말 우죽순 정말 각이각색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이것이 정리돼서 업그레이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신사 꽃제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못 들어. 저희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해. 그런 게 없었죠. 꽃제비인데요. 꽃미남인 거예요. 머리를 착 왁스 딱 바르고 탁 하고 서리 와이셔츠 딱 입고 딱 봐도 여자들이 막 와우 할 정도의 그렇게 이런 사람이 쓰리를 하거나 돈을 훔치거나. 그러니까 이 의심을 안 하잖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 그렇죠. 이게 너무 옷차림이 너무 깔끔하면 사실 그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인력 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저희 때는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밥 한 끼 먹여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일을 하게 되면 돈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력거를 끌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을 주니까 이게 꽃제비들이 신사용 꽃제비가 있고 일을 해갖고 벌어들이는 꽃제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꽃제비들이 생존형이 아주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그 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발전했다. 꽃제비들도 이제는 그 바닥에서 이제는 정리가 됐구나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꽃제비들을 잡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정리해서 가는 데가 북한의 구호소 고아원인데 북한의 구호소 고아원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213 교양상무, 927 상무 그래서 꽃제비를 잡아가는 조직들이 있죠. 네, 있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들? 그냥 뭐 저희는 그냥 안전원이라고 얘기하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전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간 질서가 안 좋다 이런 걸로 해서 한 곳에 구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다 그냥 집결을 시키는 건데, 이게 구호소가 사실 그 당시에는 도구호소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도구호소에 먼저 다 집결을 시켜요.
거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랑이면 어랑군으로 보내고요. 근데 어랑군에서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친구 만약 저는 어랑에서 데리러 안 오면 1년 내내 그 도구호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구호소라는 곳에는 진짜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깐난 애기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 탈북자가 생기면서 탈북했다가 잡혀서 나온 청소년 친구들 그러니까 거기 다 구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눠지는 거죠. 김하나님이 네. 꽃제비가 나오기 이전에 고아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꽃제비가 나온 이후에 구호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네. 설명도 좀 해주세요. 사실 고아원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다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 없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네. 네. 북한도 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고아원에 부모 없는 애들 케어 잘하고 교육도 하고 뭐 밥도 다 나오고 이게 다 정상적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아원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고아원이 어떻게 보면 구호소로 변질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미공급 그게 되면서 사실 따로 뭐 어떤 시설들을 더 만드는 게 사실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구호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꽃집이가 생기고 구호소가 생긴 이후로는 사실 그냥 구류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사실 부모가 없어서 정말 우리가 케어를 해주려고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보기 안 좋고 너무 뭐 사회 질서가 안 좋다 해서 그냥 한 곳에 모아놓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꽃제비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보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그 우리는 그 꽃제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지도 뭐 보안원이라든가 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사람들은 청년동맹에서 파견되거나 이민위원회에서 파견됩니다. 이게 뭐냐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면 외국인들이 예전에 이전에는 다니는 거 그걸 통제를 안 했어요. 고난의 그때 왁 쓸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제를 안 했는데 꽃제비들이요. 꽃제비들은 국가에서 통제를 안 했어요. 통제를 못한 거겠죠. 못하죠. 네. 그런데 이게 언제 통제되기 시작했냐면요. 외국인들이 들어가갖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 내부에 있는 스파이들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국제사회로 내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경악을 하는 거죠.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지금 지구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 라는 게 그게 퍼지면서 김정일이가 무슨 뭐 3월 27일, 3월 27일 날에 야 꽃제비들을 정리해라. 방침을 내려. 그렇게 되면 3월 27일에 말을 했기 때문에 427 상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만들어지고 구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 청년동맹에서 그런 인력을 소집해갖고 좀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갖고 꽃제비들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처럼 구금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없애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거기에서 거리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주워라도 먹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못 먹게 더 죽는 확률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도 죽어서 나가는 게 사실 구호소에서 더 많아요. 더 많죠. 밥을 안 주니까요. 그리고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뭐 4층, 5층에서도 뛰어내리다 다리 부러지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 게 그냥 그리고 북한에 이게 사실 그런 이걸 저는 구금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게 뭐 명칭상 북한의 학원이라고 부르고 무슨 구호소라고 하는데 구호를 하는 뭐 이렇게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제2의 그냥 감옥이에요. 구금 그냥 사실 감옥이란 말이 없을 뿐이지 그냥 미성년자 어린 친구들이 가는 감옥 같은 곳이라고 보면 초등학원, 중등학원 이렇게 붙어 있다 이름만 그런 식으로 사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처음에 그런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 개 도에 3개의 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학원이랑 한국에서는 고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개의 고아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경북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길주 초등학원이 있고요. 청진 중등학원이 있고 그리고 한경북도 언성군 종송구에 있는 그러면 이부모 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각 도, 시, 군마다 구호소가 있어요. 조그만하씩 다 있는 거예요. 뭐 청진이면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어랑에서 데리고 안 오게 된 그 사람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되는 그리고 거고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랑 군청에 있어요. 군청에 있게 되면 어랑에서 청진에서 어랑에 있는 하나씩을 잡았다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유가 돼서 가잖아요. 가서 하나씩을 데리고 와서 집을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씩을 갈 데가 없다. 하게 되면 내가 하나씩의 나이에 맞게 중학생이면 중등학원에 넣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원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끌려다니는 내내 살 확률이 상당히 적은 거죠. 왜냐하게 되면 그래도 좀 안착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끌려다니면서 잘 제대로 안 먹이고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그 사람이 생활 패턴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병이 나고 죽거나 이런 게 많죠. 지금 먹는 얘기가 나왔는데 수많은 이 구호소에 들어갔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식사가 부실하고 양이 적고 모래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구호 물품의 20% 정도만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전에 왜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이나 외국인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꽃집이들 구류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해령역에서 봤던 건데 이게 유해 물품이 들어오면 그 역에 서요. 그런 사람들이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는 부분들 그게 그냥 보여지는 식으로 사진은 찍어요. 가서. 그러니까 구호물품, 구호선 이런 데 와서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찍고 다시 가져가요. 저는 20%라고 얘기를 하는데 20% 아예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희 고아원에서는 그때 당시 밀가루 빵기계하고 유엔에서 빵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받는 빵기 이렇게 밀가루를 쭉 써서 이렇게 이겨갖고 넣게 되게 되면 그냥 빵이 돼서 나오는 거. 그 빵기계하고 밀가루를 1톤을 지원을 했었어요. 유엔에서. 근데 이거 지금 기억하는데 유니세프라고 거기에 써있는 로고가 저도 그거 봤어요. 그 밀가루를 보냈는데 이 밀가루를 사진을 이제처럼 딱 찍고 몽땅 다 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잖아요. 그 울타리 이렇게 넘어서 우리 내리면 빵을 먹자 막 이런 소문이 막 쫙 퍼지거든요. 애들 내에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 쫙 빠지더니 그게 장마당에서 싹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가면 다 팔아요. 다음날 가면 1톤을 들여오는 거예요. 옥수수 1톤 들어가고 애들은 그거 짝강에 해갖고 강내밥을 먹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키로수가 1톤이 들어왔다게 되면 1000kg가 1000kg가 들어왔다게 되면 1000kg를 나중에 정산할 때 군청에서라도 와서 군당에서 와서 볼 때 그거만 키로수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무게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해갖고 팔아가지고 나머지 이윤으로 그러면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눠서 먹고.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 고아원 교직원들이 그렇게도 안 먹으면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밀가루 1톤으로 옥수수 2톤을 바꿔가지고 그 1톤으로 배급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확 질이 떨어지거나 키로수가 떨어지거나 양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바뀌어서 뭘 섞거나 그런 식으로. 수건은 저희가 원장 이렇게 한 장 수건 있잖아요. 위에 수건 이렇게 한 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애들이 원장이 다 팔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파니까 수건을 그렇게 7년을 썼습니다. 요렇게 한 수건 하나를 한 5등분 잘라요. 손수건 크기로. 손수건 크기로. 나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그걸로 얼굴 닦는 거예요. 왜냐면 큰 장이게 되면 그러면 원래 지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 200장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주고 그 나머지를 다 팔아서 교직원들이 쓰거나 그 창고장이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호소에도 그러니까 저는 도구호소에만 1년을 그때 있었는데 그 도구호소 제가 있을 때는 그 명칭이 해완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가 여관으로 쓰이던 4층 건물이었는데 제가 구류할 곳이 없으니까 그 여관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있을 때 3층까지 그렇게 썼고요. 4층은 실제 손님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아예 다 구호소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1층이 식당이었고요. 2층이 병동이었고요. 2층에 가면 대부분 굶어서 죽기 직전이랑 아사 직전이랑 아침마다 도구호소 앞에 갓난아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애들 못 키우니까 두고 가거든요. 그 애들도 일단은 케어를 해야 되니까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층엔 보통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3층이랑 4층이 대부분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꽃제비인 그러니까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네. 있는데 거의 방이 정말 조그맣거든요. 그냥 요만 한 3, 40명씩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 붙어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 그냥 이랑 벼룩이가 그냥 벽에도 기어다닐 정도로 그냥 빈대가 많아요. 예, 바글바글하고 밥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뭐 거기서는 뭐 떡국이라고 여기서는 수제비라고 하는데 그냥 떡국에 그 떡이 사실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인데 한두 개 국물을 이렇게 떠서 주는데 거의 맹물이라고 보면 돼요. 소금만 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줘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없어서 못 먹고 거기서도 힘이 약하면 또 그 뺏겨요. 그 방 안에서. 그 안에서조차. 네, 그렇게 뺏기고 사실 그 도고서 같은 경우는 약간 거기서 얘네 직원들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고정생이라는 걸 뽑아요. 그래서 저는 고정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반장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고정생이라고 해서 그 애들을 반장이 또 한 명이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고정생이라고 따로 4층으로 올려요. 한 10 몇 명을 뽑아요. 그래서 걔는 따로 생활을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럼 거기 반장이 조금 한 20대 정도 되는 오빠죠. 그 반장을 시켜요. 그럼 거기 부반장이 있고,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못하니까. 왜냐면 거기 200명, 300명씩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서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고정생들은 사실 이불도 다 주고요. 밥도 원하는 것만큼 먹어요. 그리고 방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방을,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4층을 그렇게 썼고요. 고정생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또 누가 관리를 하는 거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관리. 구호소 시한대 책임자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관리를 다 못해요. 근데 대신 단점이 나중에 그 뭐 누가 한 명이 어느 층에서 도망을 갔다거나 뭔가 사건이 생기면 내가 맞는 거예요. 맞아, 내가 대신 벌을 받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막 또 사실 같은 처지인데 또 막 이렇게 하고 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다 거네. 몽둥이 들고 있어요.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구호소 같은 경우는. 그럼 구호소 내에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또 교육도 해주나요? 아니요, 전혀요. 학교 그냥 교육, 학과 교육 이런 건 일과는 없고요. 없어요. 일과 없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이불도 안 져요. 왜냐하면 이불을 또 안 주는 이유가 이게 갇혀 있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이불을 찢어요. 아, 밧줄처럼 찢어서 쓰는군요. 묶어요. 묶어서 밧줄로 해서 사실 거기 이불이라는 게 얇은 담요 같은 거 원래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밤새 찢어서 묶어가지고요. 그걸 타고 내려가요. 그걸 도망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불 다 아예 안 젖거든요. 그럼 뭐 몇 시에 일어나라 이런 것도 없나요? 기상 시간은 있어요. 기상 시간 보통 뭐 제가 있을 때는 거기 도고서는 7시, 8시인데 그냥 하는 일은 없고요. 앉아 있고요. 자기네 방 청소하고 그 조를 이렇게 묶어서 뭐 복도 청소, 뭐 쓰레기, 화장실 청소. 교도소. 그냥 교도소 말 그대로 그냥 교도소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후 되면 너무 이나 벼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오후에 해가 가장 쨍쨍할 때 맞아요. 위생사업이라고 해서 다 한 줄로 옷 벗고요. 다 나와서 그 뒷마당에 가서 이렇게 쫙 세 줄로 앉아요. 그래서 햇빛 쬐기라고 하는데 이를 죽이기 위한 거거든요. 아유, 너무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그 뒤로 돌아가면 세탁실이 있어요. 그냥 여기랑 통돌이 세탁기가 비슷한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옷을 죄다 다 집어넣어서 세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입고 올라가야 돼요. 그 뭐 축축한 채로 그냥. 네, 들 말라 있죠. 뭐 탈수 이런 게 다 되긴 하는데 거의 안 말. 그때 세탁기가 있었어요? 이게 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게 그 해안여관이라는 게 원래 여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세탁실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해안여관 말고요. 그 건물이 하나 또 붙어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전 그게 거기서 제가 거기서는 제가 돈을 받고 뽑혀가지고 가서 청소해주고 경비 약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았었던 곳이 있는데 그 해안여관이랑 붙어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청소하다 보면 방마다 들어가면 노트북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람이 먹는 곳이 아니었고요. 특수 위에서 시설이군요. 내려오는 간부들이 내려오는 곳이었고요. 실제로 밥을 이렇게 식당에 그 건물의 식당은요. 밥이 막 진짜 우리 보통 한정식 집 가는 그런 식으로 딱 나오고요.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왜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는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뒤편에서는 그렇게 대접이 되고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일회용 물수건이 있는 거를. 거긴 그거 다 제공하고요. 실제로 청소하다가 저는 손님들이 나간 틈에 다 먹은 줄 알고 들어가서 막 먹었는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병풍 뒤에 숨어 있었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약간 고위 간부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그런 식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먹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쪽 앞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있고, 그 뒤에서는 그렇게 정말 호화스럽게 식사를 하는 이제 정말 고위급 간부들이 묵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세탁실 다 있었던 거예요. 한 공간 안에 존재했던 완전히 다른 나라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계.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그때 그게 왜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는지. 나도 평양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고층 건물 있고 사람들이 뭐 배급이 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했을 때 와, 이 신기하다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와, 지방의 운명이구나. 그냥 평양의 운명이구나. 그냥 이렇게 내 팔자구나. 네, 맞아요. 이렇게 다 생각해. 아까 이제 하나 씨가 뭐 멍둥이 들고 다녔을 때 직책이 뭐라 그랬죠? 저는 부반장. 전 부반장. 네. 그런데 이 꽃제비들에게 구호소 내에서는 군대식 교육을 강요하고 또 구타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 도망치거나 비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본인이 책임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되는 그리고 거예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한 명을 예를 들어 뽑아가지고 한 명을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걸리면 난 죽겠다.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때리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나도 도망치지 말아야겠지. 근데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다 가서 꽃제비 출신이고 착한 누군가의 다 뭐 자식이고 좀 착한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서 거의 승냥이가 돼서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그렇죠. 근데 저도 맞아서 코피가 터지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냉정하게 생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의 생명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되면 나도 저기 굶어서 막 아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나쁜 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게 만드는 거죠. 영양실조와 구타가 만연해서 구호소에 있는 아이들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인지발달도 늦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호소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해도 책임자를 전혀 문책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저희 그거는 뭐 기본 그냥 죽으면 그냥 죽었구나 이러고 그냥 이렇게 들들 말아서 그냥 묻어. 저는 고아원도 갔대. 제가 그 고아원 얘기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죽기 전 3가지 반응하는데 일단 살이 완전 영양실조해서 목을 중심으로 못 잡는 애들. 그러니까 목이 다 삐뚤어니까 머리가 이렇게 목을 못 가누는 거고.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왜 너무 살이 없으면 뼈에 가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없는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정말 혈관이 다 보여요, 안에. 그리고 벽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기대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있잖아요. 성인 여자인데요. 이렇게 다 벗은 거예요. 다 벗었는데 그냥 이걸 어떻게 써? 갈비가 있잖아요. 갈비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가죽이 직선으로 덮여야 되잖아요. 원래 대사면. 근데 요렇게 된데 들어갔다 나왔다 가죽이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살이 빠지니까 가죽도 얇아지나 봐요. 그리고 배 있잖아요. 배 여기 쭉 이렇게 가다가 쭉 들어갔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가죽이 등에 붙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되더라고요. 사람이 다리가 이렇게 허벅지에서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직선인 거예요. 그냥 나무 고정이 하나 그냥 뼈만. 네. 왜 우리 그 뭐 이렇게 네. 의학 프로그램 나오면 막 그 표본. 네, 표본 나오잖아요. 해본. 그 네. 사람 이게 신체 뼈만. 그냥 그런 그 모양. 뼈 모양 그대로예요. 거기다 그냥 천 같은 거 살 색깔 나는 그냥 씌워놓은 느낌, 얇은 살색 나는. 그러다가 그게 빡 찌는 거예요. 그게 죽기 직전에 그건데 부은 거. 손가락을 이렇게 딱 놓게 되면 손가락이 이만큼 다 들어가요. 쭉 뽑게 되면 그 구멍이 그대로 나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거 메꿔져요. 그 정도로 붓다가 애가 그다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붙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냐면 그 사람한테 송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애가 살았는데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다가 죽게 되면 뭐 그냥 둘둘둘 감아가지고 뭐 우리 뒷산이랑 몇 호에 뭐 오늘 한 명 또 나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얼어서 죽거나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예, 워낙 그러니까 많이 죽기 때문에. 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사실 꽃제비를 했다고 하면 그럼 죽은 사람도 봤겠네? 라고 물어봐요. 너무 많이 봐서 사실 그냥 꽃제비 생활할 때도 그냥 길 다니다 보면 한쪽에서 죽어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볼일 다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조금 냉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요. 그 세상에서 거기에 지금 내가 몸을 담그고 있잖아요. 근데 남이 죽었잖아요, 옆에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사람 죽게 되면 슬펐겠다. 뭐 아니면 감정이 어땠을까? 그때 감정은 어땠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북한 사람 아니거나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죽은 게 왜 나한테 중요해? 그러니까 눈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래, 죽었네? 근데 왜냐면 이거 한 달에 한 번만 죽었으면 좀 놀라울 뻔한데 그런 널려 있으니까. 하루에 그렇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구나. 그냥 이러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더 난 죽지 말아야겠다. 살아남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니까. 그랬었죠. 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죽은 친구들 보면 쟤는 머저리라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바보인 거죠. 그러니까 머저리만 죽는다. 저렇게 되는 거다. 죽은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정말 그렇긴 한데 상황 내 살기가 바쁘고 하니까 그런 게 전혀 그냥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돈 주고 살 찌고 돈 주고 그 살 빼는 거. 돈 주고 그 살을 찌어가지고 돈 주고 그 살을 빼는 거. 와, 저 살을 빼는 거라. 저는 사실 와서 가장 제 스스로 놀랐던 게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사람이 죽은 걸 굉장히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길에서 횡단보도에서 한번 교통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와서. 그게 사실 온 지 제가 몇 년 안 됐을 때라 사실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튕겨 나갔어요. 왜냐면 무단횡단했거든요. 네, 무단횡단에 차가 되게 속도를 못 줄여서 뭐 줄이지 못했고 또 그 여성분이셨어요. 운전자가. 근데 부딪혔는데 한 5m 날라 올라가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네, 즉사를 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봤는데 그냥 교통사고가 났구나. 사람이 죽었구나.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내가 놀라운 거예요. 왜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나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극한적인 상황을 겪다 그런 보니까 것 같아요. 워낙 무감각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구호소나 고아원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죠. 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몇 살까지 있습니까? 그리고 졸업생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성인이 되는 게 17살이거든요. 17살, 17살, 18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졸업을 하게 되면 단체 배치를 시켜요. 제일 많이 가는 게가 돌격대예요. 돌격대라든가 아니면 탄강, 아니면 집단 농장 이런 데 많이 보내는데 어차피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얘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군 청년동맹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장에서 너희가 또 제2의 이런 구호소를 하나 만들어 하고 거기서 근데 대신 자유가 있는 거죠. 거기서는 구호소 밖을 나갔다 들어갔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장에 가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돌격대를 갔었고요.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졸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행방불명 됐던 부모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찾아오면 내주는 거고. 네,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 찾으러 거기까지 찾으러 와서 저는 나온 케이스거든요. 엄마 따라서. 다시 사실 꽃제비가 되긴 했지만 네. 네, 저는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 애들도 많긴 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탈북을 했다가 북송이 되면서 고향에 갔는데 제 상황을 들었고 저 무럼으로 찾아오신 거고요. 무럼으로 찾아서 와서 저를 데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행방불명 됐다가 부모님이 다시 찾으러 오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꽃제비 생활이 얼마나 이제 비참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김혁 박사 네. 논문에 의하면 심지어는 꽃제비가 집단 생활을 안 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이 자유를 동경하는 주민도 북한에 많다. 그리고 결국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로 유지되는 거대한 통제사회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꽃제비들이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세요? 저는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꽃제비들만큼 또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그 조직 생활하는 북한 모든 전군 전 인민은 한 곳에서만 살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운명인 거예요. 거기 벗어나게 되면 불법이고요. 그런데 꽃제비들은 많이 이동을 해요. 왜냐면 생계형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동을 하고 막 다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똑똑이보다 돌아다니는 바보가 낫다고. 돌아다니까 그래도 좀 북한 사회를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꽃제비들은 최소한. 그래서 그 꽃제비들이 또 탈북하는 사람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상당히. 그런데 조금 그런 전체적으로 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꽃제비들은 북한 사회의 최하 계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밑바닥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내부의 신공을 놀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많은 분들에게 북한의 꽃제비 실태를 알리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배나무 이사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 그래서 모신 건데요. 통일 후에 꽃제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만 관심이 있지 통일되고 난 후 꽃제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고 심지어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통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저도 꽃제비 칠 때 그 나이가 9살, 10살 이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는 2학년까지밖에 못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많이 다닌 편이었고 아예 학교를 안 가고 거리로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한글도 모르는, 그러니까 심지어 쓸 줄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정말 한글만 아는 상태로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녔었고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꽃집이나 이런 뭐 그런 실태나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알려지긴 했고 또 요즘 뭐 통일 뭐 되게 빨리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고 막 통일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부모도 없고 직업 없고 배운 거 없고 그런 친구들이 과연 통일이 됐을 때 그 장점이 있을까? 그 친구들한테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통일이 된다는 거.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 자기네가 살아오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이 유지가 돼. 어떻게 보면 생존은 할 수 있는데. 되는데 이게 통일이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친구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 그럼 또다시 그런 꽃제비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는 저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뭐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안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이 의견에 조금 그 의문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꽃제비들 같은 경우는 인생의 최악의 삶을 경험을 해봤고 지금의 그 삶에서 조금 벗어 일탈을 해갖고 지금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뒤로 더 갈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나빠질 것이 없을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 없고 그리고 거대한 통일이라는 걸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꽃제비의 극한테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이제 하나씩 그 말씀을 기준을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꽃제비들 뿐 아니라 그 이산가족이라든가 탈북민체 또 이산가족 이런 그리고 전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절대적으로 이거는 더 손해볼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노예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북한은 노예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감옥이고요. 거대한 노예의 집단 수용소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걸을 수 없어요. 네. 이동할 수가 있나요? 반경 43km로 벗어나게 되면 불법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서 저는 일본을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가 말했던 걸 그대로 전달을 한다게 되면 이거는 외정 때보다 더하다. 외정 때는 내가 돈 있게 되면 서울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제주도도 갈 수 있었고 외국도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주의 최고의 나라라면서 내 나라도 내가 어디 누가 사는지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걸을 수도 없어요. 이게 감옥이 아니면 뭐가 감옥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통일이라는 그 관점을 사실은 한국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거대한 이게 제 말 좀 오해한 것 같아요. 네. 전 통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꽃제비들 통일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많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많은 게 생길 텐데 저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라는 예상.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된 이후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걸 우리가 준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초점을 좀 좁혀서 통일 후 꽃제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심리 상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뭐 일단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일단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자들은 특히나 그런 그러니까 길거리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성범죄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노출돼요. 범죄에 더 많이 노출돼요. 있는 게 현실이었고 저도 사실 10살 나이에 사실 성폭행을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도망을 쳤고 그게 사실 가로등이 없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기서 보면 아동 성범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으면 그렇게 실제로 당한 애들이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막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교육이나 TV에서 그런 거 보여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런 일을 경험했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어린 친구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게 다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도 그 생활이 그게 기반이 돼서 저는 한 3년 동안 악몽을 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을 끄고 잔 적이 없어요. 3년. 그러니까 그렇게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저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그런 더 좋아지는 사이에서는 더 그런 배운 사람들이 위주로 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설 자리가 없을 텐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교육기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제 개인적인 거는 저는 사실 조리를 하고 있고 제 전공이 다 그쪽이고 저는 또 시장에서 실제로 음식도 팔아봤고 저는 16살에 장사를 시작했었거든요. 북한에서요? 네. 오기 전까지 직전에 저는 장사를 하다가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꽃집이 생활도 해봤고 해서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요리다 보니까 저는 조리 관련된 학교를 만들고 직업과 동시에 교육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저는 시설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알겠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네요. 너무 좋은. 네, 이휘령님 생각은요?
너무 멋진 얘기를 공감해서 듣느라고 넋을 잃고서 들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일단은 저는 이제 말씀하신 데 상당히 공감하고요. 근데 정말 이것은 정말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됐을 때를 지금 상상을 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이제 맡은 이런 전공 분야에서 또 생각하는 분야에서 했던 분야가 더 많이 더 이상으로 필요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통일을 선물하는 게 제일 큰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통일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빨리 열쇠를 열어서 빨리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게 제일 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자의 다 분야에 지금 있고 그렇죠. 또 솔직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 같이 손잡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 먼저 우리 통일부터 생각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김하나님이 말씀하신 심리상담, 직업교육, 또 그 밖에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에티켓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출연 소감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김하나님부터. 저는 사실 이게 꽃제비가 연령대가 다 사실 어린 친구들이었고 사실 저는 그 경험을 했고 또 그런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저는 세 아이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제 자식들이 만약에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는 사실 그냥 경험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내 자식이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요. 사실 그게 더욱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너무 작은 것들이거든요.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단지 꽃제비, 단지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은 당연히 침해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이 심정이나 심리나 이런 거에 우리가 좀 공감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박수. 역시 엄마의 마음이네요. 엄마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베나TV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꽃제비 주제로 좀 얘기할 때 멈칫했어요. 그 이유가 항상 그 나는 꽃제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그 얘기를 다시 꺼냈을 때 내 감정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사실은 많은 얘기를 우리가 못했잖아요. 뭐 아주 일부분을 진짜 그렇죠. 대표님이 물어보시는 데에 극한돼서 얘기했는데 그 꽃제비라는 그 거대한 영역과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걸 모든 걸 얘기하자게 되면 정말 며칠을 세면서 얘기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후련한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좀 맺혀 있던 게 그래서 빨리 좀 이게 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아직도 밤에 계속 이렇게 악몽을 꾸거든요. 뭐 쫓아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면 거의 10개 중에 9개가 저를 누가 잡으러 와요. 북송되는 꿈. 도망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베나TV가 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북한의 꽃제비를 알리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또 분들 그리고 뭐 댓글 달아주시는 한 분 한 분들 너무 다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북한의 꽃제비의 실태를 알리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실제로 꽃제비 생활을 했던 두 분들을 모셔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을 꺼내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요. 베나TV는 통일 후에 모든 꽃제비가 사라지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꽃제비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